꿈을 믿었던 29, 사랑이라 믿었던 결혼. 그날부터 자리는 거래가 됐다. 나는 다 적어두었다. 이제 내가 판을 연다. 이번 사연은 중년의 일본인과 결혼한 한국인 유학생이 겪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연 소개할게요. 일본이라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본문 시작할게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제발요. 내가 머물던 곳은 도쿄 중심부였습니다. 번화한 거리 한쪽에 제과 재료 상점들이 몰려 있었고 새벽마다 버터와 설탕 냄새가 공기처럼 퍼졌죠. 파티시에가 되겠다는 목표는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4년제 진학 대신 동경제과학교로 입학했습니다. 근처에는 와세다 대학교가 있었습니다. 명문 사립대였고 주변 사람들은 왜 그 길을 택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파티시에의 세계에서는 학위보다 손과 기록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쪽 업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곳, 졸업장이 아니라 실습 이력으로 평가받는 학교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제 기준이었습니다. 수업은 체계적이었고 실습은 냉정했습니다. 온도 하나로 결과가 갈렸고 실패는 이유를 적어내야만 끝났습니다. 설탕의 상태, 크림의 질감, 굽는 시간까지 모두 숫자로 남겼습니다. 손이 거칠어지는 속도만큼 기준도 단단해졌습니다. 생활비는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전공과 연관된 아르바이트를 찾았고 그렇게 들어간 곳이 제과를 다루는 가게였습니다. 주방 동선이 정리돼 있었고 작업대는 늘 같은 순서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 가게의 사장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장은 과묵했고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인 조언은 정확했고 선을 넘지 않는 태도가 오히려 신뢰로 다가왔습니다. 타국에서 처음 느끼는 보호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업계에 어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죠. 아르바이트를 하며 배운 건 레시피만이 아니었습니다. 친절이 언제 배려로 남고 언제 조건으로 바뀌는지 같은 것들요. 그때의 나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현장 수업의 일부라고 여겼고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활은 점점 안정됐습니다. 학비와 월세가 해결되자 실습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미래가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사장의 제안은 돌발적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20살의 나이 차이는 계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보다 업계에서의 생존과 안정이라는 단어가 더 설득력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파티시에로 자리 잡는 방법으로 그 선택은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지금의 나는 압니다. 그때의 나는 조용히 안도하고 있었다는 거려. 질문해야 할 순간에 고개를 끄덕였고 판단해야 할 지점에서 감사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선택은 분명 스스로 한 것입니다. 다만 어떤 구조 안에서 그 선택이 가능해졌는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생활의 많은 부분이 겹쳐 있었고 그 겹침을 확인하는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가게와 학교, 집을 오가는 동선이 비슷해졌고 대화의 주제도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를 향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가 결혼을 말했을 때 나는 놀라기보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일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실습이 많은 주간에는 말을 줄였고 시험을 앞두고는 가게 일도 최소한으로 조정해 주었습니다. 배려는 늘 구체적이었고 감정적인 표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신뢰로 느껴졌습니다.
감정에 기대지 않는 태도는 안정으로 읽혔고 나는 그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졸업 이후의 이야기가 조금씩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 남을 생각이 있는지, 현장에서 바로 일할 준비는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의 각오를 하고 있는지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그 질문들은 현실적이었고 회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습니다. 파티시에로 일본에서 살아가려면 실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체류 자격, 경력의 연속성, 추천과 연결. 그 중에서도 비자는 늘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할 요소였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단순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결혼은 해결책처럼 제시됐습니다. 사랑을 앞세우지도 않았고 미래를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지속 가능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말투가 오히려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감정에 기대지 않는 선택이라는 점이 나를 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이 차이를 이야기했습니다. 20살이라는 숫자는 누구에게나 설명이 필요한 간격이었고 조심스러운 질문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계산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업계에서의 위치, 체류 자격, 생활의 안정성, 그리고 앞으로 쌓아야 할 경력, 그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이 선택은 무모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의 기준에서는 합리적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화려한 의식도 들뜬 감정도 없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하나씩 밟는 느낌이었죠. 그 과정에서 불안이 없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만 후회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확실했던 것들이 한 줄로 정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읽고 계산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선택이라고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보호를 받는 대신 나 역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최소한 빼앗아 가지는 않을 거라고요. 선택은 분명 스스로 한 것이었고, 그 선택에는 나름의 논리와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 이유들이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시작이 어디로 이어질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설명을 요구하지 않은 채 다음 단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그런 보편적 문화가 없다는 거려. 학교에서도, 현장에서도,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들이 처음 나왔을 때 혼란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계산하게 됐을 뿐입니다. 이건 문화가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낸 규칙이라는 거려. 남편은 설명하듯 말했습니다. 감정을 섞지 않았고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흔하다는 말이 먼저 나왔고 이어서 외국인은 잘 모를 수 있다는 문장이 붙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늘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말 안 하지만 다들 안다. 그 말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예가 없다는 점입니다. 누가 그랬는지, 언제였는지,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대신 모두가 안다는 표정만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질문을 막았습니다. 질문하는 쪽이 무지해 보이도록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나는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 그런 문화가 없다는 걸, 적어도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떠오른 건 옳고 그름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계산하게 됐습니다. 분위기 깨지 말자는 말은 직접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이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웃음이 몇 번 오갔고 화제가 바뀌었습니다. 마치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합리적인 선택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날 이후 비슷한 말들이 반복됐습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는 말은 확인할 수 없는 다수의 이름이었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은 판단을 나에게 돌려놓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나는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 위치는 분명했습니다. 외국인, 젊은 여성,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사람. 그 조건들이 겹치면서 말의 무게는 자연스럽게 기울어졌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 아니냐는 말은 사실 확인처럼 던져졌고, 기회를 준 건데 왜 문제 삼느냐는 말은 은근한 경고로 들렸습니다. 그들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선택은 항상 나에게 남겨진 것처럼 보였고, 그 선택의 결과만이 조용히 예고됐습니다. 협조적인 사람과 까다로운 사람. 그 둘 중 어디에 서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하라는 식이었습니다. 나는 그 구조를 보았습니다. 문화가 아니라 권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그때부터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일본이라는 이름은 방패였고, 업계라는 말은 책임을 흐리는 도구였습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건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서열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아무도 보지 않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날짜와 장소,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감정은 적지 않았습니다. 판단만 남겼습니다. 그때는 그게 나를 지키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보류였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중에 말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계산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규칙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규칙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지켜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 선택이 나를 어디까지 데려갈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건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잘못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문화라는 말을 빌려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모는 감정이 섞이지 않은 문장들로 시작했습니다. 날짜, 장소, 이름, 그날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자리였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를 짧게 덧붙였습니다.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봐도 상황이 떠오를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적은 이름은 이노우였습니다. 남편과 오래 알고 지낸 사업 파트너로 유통 쪽에 발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만난 장소는 긴자에 있는 이자카야였습니다. 회식이었고 명목은 거래 축하였습니다. 그는 술이 조금 들어가자 내 손을 보며 일하는 손치고는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넘겼고 나는 그 표정을 함께 적어두었습니다. 제재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포함해서요. 두 번째는 사토였습니다. 남편의 대학 선배로 투자 쪽 일을 한다고 소개받았습니다. 장소는 집이었습니다. 주말 저녁이었고 다른 두 사람도 함께였습니다. 그는 나에게 일본 생활이 힘들지 않냐고 물으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말투는 친절했지만 시선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란에 나는 선배, 신뢰함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함께 떠올리면서요. 세 번째는 단학하였습니다. 남편의 거래처 중 한 명으로, 실제로는 남편이 더 낮은 쪽에 있는 관계였습니다. 만난 장소는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업무 미팅이 끝난 뒤였고 나는 동석자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내게 명함을 건네며 파티시에를 한다는 이야기를 흥미로워했습니다. 그 관심이 직업에 대한 것인지 다른 쪽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그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고 나는 그 침묵을 메모에 남겼습니다. 메모는 점점 정교해졌습니다.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자리가 누구의 제안이었는지, 남편이 사전에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적었습니다. 대화의 정확한 문장은 기억에 의존했지만 맥락은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감정이 흔들리는 날에는 쓰지 않았고 오히려 아무 일도 없는 날에 정리했습니다. 나는 이 메모를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우연인지, 반복인지, 개인의 호감인지, 구조의 일부인지 그 구분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내가 조용해진 걸 눈치챘지만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묻지 않는 편이 서로에게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말들을 반복했습니다. 괜히 예민하게 굴 필요 없다. 다들 이렇게 한다. 그 말들이 나올 때마다 나는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다들이라는 말 뒤에 실제로 존재하는 얼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기록을 시작한 뒤로 감정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분노도 혼란도 이전만큼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과 그것을 바라보는 나 사이에 얇은 선이 그어졌습니다. 그 선 덕분에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우발적이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각각의 만남은 따로 보면 사소했지만 이어붙이면 방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중심에는 언제나 남편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메모의 맨 아래에 한 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설계된 자리들.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다음 단계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생활의 중심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과 가게, 그리고 가끔 들르는 거래처와 모임. 다만 그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의 결이 달라졌다는 걸 나는 비교적 빨리 알아챘습니다. 남편의 친구들이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고 대부분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볼 때 잠시 말을 멈췄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멈춤이 길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돈 없는 외국인 유학생을 바라보는 눈이었고 다른 하나는 쓸모 있는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눈이었습니다. 둘은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겹쳐졌습니다. 나는 키가 크지 않았지만 체형이 또렷한 편이었습니다. 실습 때문에 단정한 옷차림에 익숙했고 머리는 늘 정리돼 있었습니다. 화장을 과하게 하지 않아도 얼굴선이 드러났고 웃지 않아도 표정이 부드럽다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 알아보는 종류의 평가였습니다. 대화 중간중간 그들은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경제 이야기였고 문화 이야기였고 농담처럼 던지는 말들이었습니다. 요즘 한국은 잘 나간다면서 같은 말 뒤에 꼭 한 번씩 웃음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 웃음은 동의도 아니고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남편도 그 웃음에 동참했습니다. 한국인들에 대해 말할 때 그는 늘 한 발 떨어진 거리에서 설명하는 척했습니다. 마치 나를 포함하지 않는 집단을 이야기하듯이요. 나는 그 설명 속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빠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늘 돈으로 돌아왔습니다. 투자, 거래, 인맥, 누가 어디에 줄을 대고 있는지, 누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그 안에서 나는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질문을 받아도 짧게 대답했고, 굳이 대화를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방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은 일관됐습니다. 존중은 없었지만 무례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자리한 태도, 필요하면 부르고 필요 없으면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그들 세계의 기본 규칙이라는 걸 나는 점점 이해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들 중 한 사람이 내 외모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길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는 말들이었습니다. 대화의 흐름과는 무관했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파티시에를 꿈꾸고 있다는 말을 하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손은 좀 거칠겠네. 말투는 가벼웠고 농담처럼 흘렀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시선은 자연스럽게 내 손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나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이 정도면 관리 잘한 거지. 주변에서는 애매한 웃음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문제 삼지 않았고 그렇다고 완전히 웃어넘기지도 않았습니다. 불편함은 분명히 있었지만 날로 꺼낼 만큼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 애매함 속에서 나는 내가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말은 노골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했습니다. 능력이나 꿈이 아니라 상태와 쓰임새를 확인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엇을 보려 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의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나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남편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는 말로 넘어갔습니다. 그 선택이 의미하는 바를 나는 그날 처음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는 나를 보호하지 않았고 불필요하게 노출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필요한 만큼만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더 이상 완전히 사적인 공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나는 역할을 의식해야 했습니다. 아내이면서 동시에 장식처럼 취급되는 존재. 존재감은 있지만 발언권은 없는 위치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상황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유학 초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겪었던 시선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때와 다른 점은 이번에는 남편이 그 시선의 반대편에 서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그 차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불편함을 말할 수도 있었고 문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나를 배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걸 그때부터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웃음과 시선, 농담 같은 말들 속에서 나는 분명히 자리를 배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아직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메모가 쌓이면서 관계의 형태도 더 분명해졌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던 만남들은 점점 목적을 드러냈고 자리는 미리 조율된 듯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단계로 넘어갔다고 판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제안이었습니다. 거래를 앞둔 파트너와 식사를 하는데 자리가 어색하니 함께 가 달라는 말이었죠. 그 말에는 늘 잠깐이면 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잠깐으로 끝난 적이 거의 없었지만요. 다음부터는 동석이 당연해졌습니다. 내가 있는 편이 분위기가 부드러워진다는 이유였습니다. 파트너가 편해 보이면 거래가 수월해진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설명은 논리적으로 맞아 보였고, 그래서 더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부탁처럼 말했지만 이미 결정된 사안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만남의 성격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공간으로, 식사에서 술자리로, 여러 명이 모이는 자리에서 둘만 남는 상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변화는 급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 분명했습니다. 우연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흐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편은 없었습니다. 대신 남편의 이름이 자주 언급됐습니다. 사장님도 알고 계시죠? 다 이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허락처럼 들렸고, 실제로는 책임의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선택은 내 몫인 것처럼 보였지만, 선택하지 않았을 때 감당해야 할 분위기와 결과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그 구조 안에서 자유로운 선택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자리를 마치고 돌아온 나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갔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신 거래가 잘 풀렸다는 말만 했습니다. 상대가 기분이 좋아 보였다는 말, 다음 미팅이 잡혔다는 이야기, 그 반응들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흐름 속에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아내라는 이름은 명목이었고, 실제로 요구된 것은 남편의 이해관계를 매끄럽게 만드는 역할이었습니다. 감정이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문제없이 넘어가는 결과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메모로 확인했습니다. 누가 먼저 연락을 했는지, 그 연락이 남편을 거쳐왔는지, 아니면 직접 왔는지, 자리가 끝난 뒤 남편이 보여준 반응이 거래의 결과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것들은 더 이상 개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패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나카와의 두 번째 만남, 호텔 스위트룸,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와인을 3병 비우고, 그는 내 옷을 풀며 사장님 취향이 정확하시네라고 웃었다. 소파에서 시작해 침대와 샤워실로 이어졌다. 끝난 뒤 그는 다음 계약은 문제없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다나카 씨가 아주 만족하더라. 다음 주 서류만 넘기면 된다며 웃었다. 나는 샤워를 길게 하고 그날 메모에 이렇게 적었다. 오랜 접촉, 몸이 무거웠음, 거래 성사, 야마다와의 만남, 신주쿠 고급 룸살롱,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는 내 등을 쓸며 사장님 추천대로군이라고 중얼거렸다. 소파에서 시작해 방 안으로 이어졌고, 그는 더 깊은 접촉을 요구했다. 끝난 뒤 투자건은 긍정적으로 검토할게라고 웃었다.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야마다 씨가 아주 흡족해 보이더라. 다음 달 자금이 풀릴 거야라고만 말했다. 메모에는 밀착된 시간, 고통과 피로, 투자, 긍정 반응, 이라고 남겼다. 사토와의 세 번째 자리, 긴자, 호텔 스위트룸, 새벽까지 이어진 접촉, 몸에 흔적이 남아 샤워를 길게 했다. 끝난 뒤 그는 선배한테 잘 말할게라고 덧붙였다. 남편의 반응은
투자 라운드가 마무리됐어. 내 덕분이었다. 메모에 길고 반복된 만짐, 거래 성사 확인, 노리개 역할 명확이라고 적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메모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구조를 드러내는 지도가 되었다. 각 이름 뒤에 붙은 행위들은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순서였다. 처음에는 시선과 말, 그 다음은 접촉,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요구. 남편의 이름이 그 끝에 항상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그걸 완전한 이용이라고 메모에 여백에 적어 두었다. 감정 없이, 사실로. 겉으로 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편함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고 즉각적인 거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는 체념이 아니라 계산에 가까웠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이 모든 일은 내가 선택한 관계로 정리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흐름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흐름을 기록으로 묶어두기로 했습니다. 감정은 통제했고 판단은 미뤘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정리였고 폭로가 아니라 구조를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다만 그 끝이 즉각적인 탈출일 필요는 없다는 것. 그 문장을 메모가 아닌 머릿속에 남겼습니다. 조급해지지 말 것. 관계를 끊기 전에 이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끝까지 볼 것. 그때부터는 모든 만남이 자료가 되었습니다. 말과 시선, 침묵과 웃음까지. 그들은 여전히 내가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의 방향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누가 책임을 지게 될지, 그것을 확인하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나는 완전히 순응한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불편함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불리면 갖고 필요한 역할이 있으면 묻지 않고 수행했습니다. 그 태도는 체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기록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적어두는 단계는 이미 끝났고 이제는 분류하고 연결하는 단계였습니다. 날짜와 장소, 인물 관계는 기본이었고 일본에서 벌어진 일과 한국에서 이해되는 기준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나라에 따라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일본에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겪는 성적 강요가 어떤 법적 범주로 분류되는지, 실명 없이 제보할 수 있는 언론의 방식은 무엇인지, 공개 자료와 판례 요약을 중심으로 읽었고 표현 하나하나를 저장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문제 제기의 방식이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됐습니다. 동시에 한국에서도 찾아봤습니다. 한국 언론이 해외 사건을 다룰 때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는지, 피해자의 국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일본에서는 개인의 일탈로 축소되는 일이 한국에서는 구조적 문제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같은 사실이지만 받아들여지는 무게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나는 그 차이를 메모 옆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침묵이 합리로 읽히는 순간들, 한국에서는 그 침묵이 강요로 해석되는 지점들, 어느 쪽이 옳은지가 아니라 어디에서 말해야 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 과정은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 주변 사람들도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조용해졌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지 않았고 판단을 미루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수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록은 점점 더 체계화됐습니다. 일본에서의 만남, 한국과 연결되는 이해관계, 남편의 사업 파트너들이 어느 쪽 시장과 닿아 있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점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나는 감정을 적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국가를 넘지 못하지만 구조는 넘는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장은 점점 짧아졌고 판단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굴복처럼 보이던 시간은 사실 가장 많은 계산이 이루어진 기간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한국에서는 무엇이 질문이 되는지, 어느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만들어지는지도 그려봤습니다. 아직은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디서, 어떤 언어로, 누구에게 먼저 말할지는 이미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 있었던 순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건 작은 균열이 아니라 누구라도 짐을 싸면 끝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나는 지금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택지가 분명했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남편의 지방 출장이 겹친 주말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정이라며 며칠 집을 비운다고 했고, 그 말투에는 늘 그렇듯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대신 그가 나가자마자 집으로 연락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사업 파트너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전부터 여러 차례 이름이 메모에 등장했던 인물이었고, 그날은 유난히 단정한 말투였습니다. 단순한 식사 자리라고 했습니다. 거래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다는 이유였죠. 장소는 호텔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아니라 라운지라고 덧붙였고,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남편도 없었고, 이유도 충분했습니다. 나는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실제로 집을 나서지 않고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확인했고, 여권은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이유도, 변명도 충분했습니다. 연락을 끊고, 설명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나갔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은 감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너무 분명해졌기 때문에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내가 예상한 대로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는 개인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묻는 말, 일본 생활이 외롭지 않냐는 말, 그 말들 사이에서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날의 대화를 거의 외우다시피 기록했습니다. 누가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표현을 반복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편의 부재가 이 자리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두재와 침묵을 전제로 한 구조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리를 나서며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떠나면 나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은 설명되지 않은 채 남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누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반복됐는지는 말해지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에 알던 사람이었고, 언론 쪽과 연결돼 있다는 이야기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안부를 묻는 짧은 메시지였지만, 나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그저 연락처를 저장했을 뿐입니다.
다만 돌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동안 적어둔 이름들, 장소들, 말들, 그리고 오늘의 사건을 그 위에 덧붙였습니다. 그제야 하나의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개인의 영역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내가 빠져나간다고 해서 사라질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기로 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뜻을 내가 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떠나면 나는 피해자로 남겠지만 남아있으면 증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컸습니다. 남는다는 선택은 용기가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얼마나 더 있어야 충분한지, 어디까지 기록해야 되돌릴 수 없는지, 그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무작정 견디는 건 선택이 아니었고, 뜻을 향해 움직이는 것만이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망칠 수 있었던 순간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번 선택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건 이 구조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지점까지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이 멀지 않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새벽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도가 나가기 3시간 전이었습니다. 아직 기사 링크도 제목도 공개되지 않았을 시간에 전화가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미 그들 내부에서는 정보가 돌고 있었고 누군가는 살려달라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려. 전화를 건 사람은 남편의 오랜 지인이었습니다. 공식 직함보다 업계, 내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인물이었죠. 그는 안부부터 물었습니다. 지나치게 공손했고 말끝이 필요 이상으로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그 톤이 중재 요청의 전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 서로 상처받지 않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그는 말을 바꿨습니다. 이미 움직인 건 아니지? 그 질문에 나는 웃었습니다.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전화는 정말로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9시 한국의 탐사 보도팀에서 최종 확인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 6시 온라인 선공개, 밤 9시 메인 리포트. 문장은 짧았고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나는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전달한 자료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보도는 예상보다 정확하게 나갔습니다. 자극적인 표현은 없었고 오히려 절제된 톤이었기에 파괴력은 더 컸습니다. 외국인 여성, 고용관계, 혼인관계, 반복된 성적 강요,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사업 네트워크. 이야기는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구조를 해부하는 방식으로 전개됐습니다. 기사 제목이 포털에 걸린 지 10분 만에 두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번호였습니다. 남편의 법인 쪽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통화 내내 확인 중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느냐? 나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제가 통제하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름이 직접 거론되지 않았음에도 관련된 회사들의 홈페이지에서 임원 소개 페이지가 사라졌습니다. 일정이 연기됐고 공동 행사 보도 자료가 삭제됐습니다. 그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그들은 사태의 무게를 즉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두 번째 기사 예고가 뜨자 남편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가장 불안할 때 보이는 태도라는 걸
나는 오래전에 알게 됐습니다. 이건 너무 같다. 가족 문제를 왜 밖으로 끌고 가느냐. 나는 처음으로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언제 이게 가족 문제였다고 생각했어?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이 사태의 본질이었습니다. 밤 9시 메인 보도가 나갔습니다. 방송 화면에 내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내 기록은 그대로 인용됐습니다. 날짜, 장소, 인물 간 관계. 일부 문장은 내가 적어둔 표현과 거의 같았습니다. 그것이 의도적인 선택이라는 걸 나는 알아봤습니다. 기자는 감정을 덧붙이지 않았고 판단을 시청자에게 넘겼습니다. 그 선택은 탁월했습니다. 그날 밤 중재 제안은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조건을 말해달라. 원하는 게 뭐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나는 누구에게도 조건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제시하는 순간 이 싸움은 거래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끝까지 사실만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 언론에서 첫 번째 질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중이라는 형식이었지만 질문 자체가 이미 치명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질문이 곧 책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은 개인적 사안이라고 답했지만 그 문장은 하루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이 이어졌고 매부 감사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봤습니다. 더 이상 기록하지도 추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구조는 드러났고 관계는 연결됐고 각자의 책임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순간 무섭지 않았느냐고. 솔직히 말하면 무서움은 그 이전에 이미 다 겪었습니다. 그날 이후에는 오히려 정리되는 쾌감에 가까웠습니다. 흐릿하던 것들이 선명해지고 말로만 존재하던 권력이 문서 앞에서 작아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걸려온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설득할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교육은 상대를 납득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일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에도 세상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나는 그 침묵이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참교육은 늘 소란 속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리된 결과로 남을 뿐입니다. 일본에서는 공식 사과문이 나왔습니다. 이름은 빠졌고 책임은 흐릿했지만 문장 사이사이에 분명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적절한 관행, 내부 관리의 미흡, 그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 하던 단어들이 결국 문서에 박혔습니다. 몇몇 파트너는 이 사회에서 물러났고 계약은 조용히 해지됐습니다. 그 조용함이야말로 일본식 붕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상황이 전혀 다르게 전개됐습니다. 사건은 처음부터 개인적 불행이나 자극적인 스캔들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의 프레임 자체가 달랐습니다. 언론은 나의 선택을 묻지 않았고 감정을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구조를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누구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구조였는지를 파고들었습니다. 첫 보도 이후 하루 만에 이 사안은 단순한 해외 사건이 아니라 국경을 넘는 권력형 착취 사례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일본의 기업 문화와 외국인 노동운임 관계를 함께 다뤘고 전문가 패널들은 개인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 설계된 침묵 구조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질문의 방향이 일관됐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외국인 여성에게 이런 선택이 반복적으로 강요되는가? 왜 피해는 개인에게 귀속되고 이익은 조직에 남는가? 국경을 넘으면 책임은 왜 흐려지는가? 이 질문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사 하나로 끝나지 않았고 해설과 분석, 후속 보도가 차례로 붙었습니다. 내 이야기는 더 이상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날짜와 문서, 관계도와 법적 해석이 결합된 검증 가능한 사례가 되었고 그 자체로 참고 자료처럼 다뤄졌습니다. 여론도 달랐습니다. 왜 이제야 말했느냐는 질문보다 왜 이런 구조를 방치했느냐는 비판이 더 컸습니다. 개인의 선택을 평가하려는 시선은 빠르게 힘을 잃었고 대신 제도와 권력의 작동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 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소비되지 않고 남게 되는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은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일본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던 국내 기업들이 내부 점검을 시작했고 외국인 배우자와 관련된 계약 구조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크고 요란한 제도 개편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균열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아갈 수는 없게 됐다는 의미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전면에 서지 않았습니다. 추가 인터뷰도 감정적인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말해졌고 이제는 사회가 질문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점에서 나는 한 발 물러났습니다. 이야기가 나를 떠나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요. 이건 특별한 사람의 용기담이 아니에요. 똑똑해서 강해서 가능했던 일도 아니에요. 다만 기록했고 구조를 이해했고 어디에서 말해야 하는지를 선택했을 뿐이에요. 만약 당신이 지금 어떤 침묵 속에 있다면 그 침묵이 당신의 성격이나 선택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요. 침묵을 요구하는 구조는 늘 존재하고 그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방식도 너무 익숙하니까요. 말하는 순간이 오면 감정부터 꺼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을 움직이게 해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질문은 계속될 거예요. 그 질문이 사라지지 않는 한 같은 일은 예전처럼 반복되기 어렵겠죠.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제 역할을 다한 셈이에요.